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훈이가 너무 저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저처럼 보이니까 지훈이가 저는 항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던가 오늘 샐러드 먹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떡볶이를 먹게 되는 순간에 핑계를 계속 대거든요. 아직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런 거야. 내일부터 하면 돼.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또 먹고 나서 후회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보면은 이거는 의지와 반대되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제 바이럴을 많이 하는 책 중에, 잠시만요. 제 얼굴보다 고양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 바이럴 하는 책 중에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이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관련이 있고 대두가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도덕성 같은 부분에 연관을 지어서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결정론은 모든 사건과 결과에는 원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어, 이론적으로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근데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 당구공을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공을 치면은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공에 의해 영향을 주어 마지막 공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구를 치는 걸 보면은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공밖에 없고 그 첫 번째 공을 침으로써 연쇄적으로 공의 그 충격을 받아서 마지막 공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자유의지 문제에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공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예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하나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우리가 마지막 공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리고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자유의지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유의지의 본질 그리고 그 범위 그리고 그 무엇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인 것 같아서 초반에 이 예시를 기반을 해서 과연 이게 저희 자유의지를 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구공의 상황에서 자유의지가 제한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비록 마지막 당구공이 당구공이 아닐지언정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당구공을 침으로써 마지막 당구공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록 저희가 마지막 당구공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가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직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좋은 대학에 붙는 거는 그 입학 사정관에 단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구공 예시와 비슷한 것처럼 저는 비록 이렇게 상황이 마지막 공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해도 첫 번째 공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정리, 네, 정리를 하면 재현 씨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본인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첫 번째 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네, 마지막 결과가 다를지언정 네, 결국에는 제가 첫 번째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이후로 발생하는 다른 행위들은 전부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
전부 다 인과 법칙으로 일어나기에는 너무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고, 네, 카오스 이론처럼 그 과정 중에서 하나가 뒤틀려도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진짜 다이렉트하게 제가 초반에 했던 행동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부 네, 다이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과 법칙, 인과관계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는 인과관계 전제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재현님처럼 첫 번째 공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공을 내가 어떻게 치더라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마지막 공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공을 어느 방향으로 치든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럼 그, 만약에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재현 씨랑 미나 씨가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금 예시에서. 왜 그러냐면, 자유를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 방금 같은 예시는 물론 사고 실험 같은 거지만, 그 첫 번째 나의 선택이 자유롭다고 하고 그 다음의 선택들은 근데 그 첫 번째 선택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뭔가 큰 변동을 주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방금 당구공 같은 경우는 너무 예시고 사고 실험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아까 재현 씨께서 처음에 또 들어줬던 다른 예시인 학업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행위의 종류뿐만 아니라 행위의 능력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타고난 이제 재능이라고 하죠. 재능 같은 경우는 또 자유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방금의 예시들에서도 자유의지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욕망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유가 있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가능한 게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만약에 학업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들 그거는 제가 욕망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만약에 자유가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은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는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그 욕망, 그 상황에 초점을 두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윤님께서 들어주신 예시처럼도 그 학업 관련해서도 결과는 자유에 따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못 따르더라도 과정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저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 음, 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지은님께 질문을 좀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지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할 수 있는 거에서 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거나 조직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게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 내가 욕망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자유롭다 라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조금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가 정확히 잘 이해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조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욕망이라는 게 제가 원래 설계되어 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만약에 자유로 이어진다면은 거기서 그 과정이 약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욕망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욕망에 휘둘린다는 걸 아, 사실 보통 자유롭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떤 전형적인 것에 내가 따라간다는 게 자유롭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견해인 것 같은데, 어,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주원님께서 욕망에 휘둘린다는 게 욕망에 휘둘려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제 진짜 욕망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자유와 대비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자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게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만약 욕망이 결국 자유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너무 많은, 어, 에러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이 표현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 동료이신 찬빈 씨가 욕망과 자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을 좀 공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한 네.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듣고 좋은 것 싶어서. 같아요.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두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욕망이랑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자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초은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욕망이랑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재은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욕망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못 외우셨. 주원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욕망에 휘둘린다면 그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을 어느 위치에다가 놓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애초에 인간을 찢어진 존재로 보고, 그리고 이전 이제 칸트나 헤겔부터 우리 인간의 뭔가 두 개의 주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한 축에다가 내가 이성적인 능력을 놓고 다른 한 축에다가 감각 혹은 욕망이라는 것을 놓게 된다면 이 두 개가 어차피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거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초자랑 이 무의식 두 개,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의 자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두 관계에서 내가 어느 쪽에 균형을 더 맞추어 나가는지가 이제 자아에 대한 문제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자유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자유라는 의미를 나의 자아 실현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욕망에 휘둘리는 것은 내가 자아의 개념에서 균형을 못 맞추는 것 뿐이지 나 자신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해서 결국에 나는 자아의 두 축 중에 한 축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욕망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자유이다, 즉 욕망,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유라고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로서는 이제 욕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주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르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차적 억압과 2차적 억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2차적 억압은 오히려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이 발생한다. 이런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 욕망은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욕망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 이데올로기가 나에게 주입을 시킨 건지, 만약에 주입을 시켰다고 했을 때 이걸 나의 욕망이라고 본다면 이 욕망을 실현하는 게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보다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초호님께서 과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글쎄요. 이 인과관계라는 것 안, 그리고 라플라스가 이야기하는 이 결정론에선 어 과정 중에 선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남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호님께서 과정 중에 선택이 가능하면 자유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정론의 입장 그리고 결정론이 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에 나름이겠지만 이전에 해석된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초호님의 생각에서는 결정론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비추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좀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음, 네, 뭔가 찬민 멘토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유와 욕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욕망에 휘둘리는 것은 결국 자아가 흔들리는 것이지 제 자신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빈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은 비록 욕망이 흔들려도 결국 선택을 하는 거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욕망이 휘둘리는 것이 결국에는 욕망이 휘둘려서 결정을 해도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은 씨 같은 경우, 저도 욕망과 자유의지를 이어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계속 밀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욕망을 갖는 것이 곧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욕망이 실현됐을 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도 대화를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이 모호해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욕망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욕망을 실현하는 부분이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디오가 비기 전에, 제가, 재은 씨 쪽이란 입장에서, 저도 사실 재은 씨랑 비슷한,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 이론을 지지를 하고, 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재현 씨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랑 가장 반대되는 주장을 해주셨던 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주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주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의지론 자체가 굉장히 철학사에서는 제일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류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발제문에서도 써서 드렸었던 건데, 데카르트랑 칸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양립론자의 입장이지만, 어, 거의 99%의 철학 이론이 다 양립론의 입장에 사실이 있어요. 왜냐면은 완벽한 자유를 설명하는 것도 조금, 과장되는 표현이고, 좀 소란스러우신데 죄송합니다. 그, 또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과장되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다수의 철학 이론들은 다 양립론자예요. 본인이 양립론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양립론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원 씨께서 아까 해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휘둘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탁월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실제로 칸트가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뭔가 감정이나 정념이란 표현도 되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리고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휘둘린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걸 내부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의지를 누린다는 거는 우리의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성은 내적인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 근데 나한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내가 뭔가에 반발하고 싶어지고, 내가 뭘 막 엄청 먹고 싶어지고, 뭐, 혹은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지거나 뭐 미워하고 싶어지는 거는 사실 외부에 있는 거라고 한트는 이해를 합니다. 그 욕망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나 욕망이나 뭐 정념에 휘둘리는 거는 우리 자유의지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배제돼서 순수하게 우리 이성적인 사유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자유가 실현된다라고 보는 게 근대 이제 합리론자들과 칸트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오히려 자유인 거지, 우리의 욕구가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부자유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걸 좀 보충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음. 그럼 저는 이제 성현님 멘토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주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욕망은 계획돼서 설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자연히 약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욕망이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저희가 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적으로 욕구가 생긴다기보다는 외부에 어떤 입력이 있고 그 입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욕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럼 모든 욕망은 저희가 다 휘둘리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적으로 인해서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 입력에 의해서 욕망이 생기는 거면은, 그러면은 그것 또한 저희 내적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외부 입력에 의해서 휘둘려서 욕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모든 욕망이 다 휘둘린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휘둘린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는 배제를 시키고, 그건 너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의지는 그냥 욕망과 휘둘리는 거 별개로 자기 자신이 선택을 내린다면은 휘둘리는 거 별개로 그건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음, 욕망에게 내가 휘둘린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 욕망에 휘둘리는 거지. 그러면 욕망을 제어하거나 뭔가 욕망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가지의 다른 느낌, 다른 시각의 사상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차피 많이 중요한 철학자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철학을 읽어나가면 보게 되실 거지만, 저는 두 가지 철학자가 생각이 났거든요. 한 명은 이제 미셸 푸코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조르주 바타유가 생각이 났는데, 푸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욕망이 형성되고 그리고 조절된다고 보았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푸코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욕망이 주입되고 끝이야가 아니라 이 주어진 권력 구조 내에서 우리가 욕망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반성해서 그리고 그 권력 구조에 어떻게 내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휘둘린다, 모든 욕망에 우리가 휘둘리고 모든 욕망이 외부적이다라고 했을 때 자유를 찾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반성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오히려 그때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태도를 취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게, 조르지 바타요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욕망을 통해서 결국 그 욕망은, 조르지 바타요에게 있어서 욕망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거든요. 내면에 있는 내 욕망을 통해서 어떻게 초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한계를, 지금 내 한계 상황을,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나한테 있는 이 규제, 규율들을 위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결국 욕망이라는 거는 바타이어에게 있어서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유는 위반하는 힘, 그런 파괴적인 힘, 이 파괴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더 초월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더 자유롭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서 프랑스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 두 학자들에 대해선 저도 그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듣기가 힘드니까 뭐 이 정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럼 찬빈님 말씀대로 그 프랑스 철학에서 자유가 위반하는 힘이라고 만약에 여겨지게 된다면은 그럼 위반을 하지 않으면은 자유가 아닌 걸로 여겨지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욕망이라는 거는 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는 점. 근데 왜냐면 모든 사람한테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욕망을 그냥 우리가 잠직하고 있고 그냥 잠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결국 욕망은 그걸 내가 하고 싶은 실현하고자 싶은 그 원동력 자체라고 생각하고 조르주 바타이어에게 있어서 그 욕망의 실현이라는 거는 어 초월인 거거든요. 여기서 초월은 신적인 초월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초월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다르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무슨 그냥 응어리진 채로 뭔가 구체화된 실체라기보다는 그런 위반의 힘, 원동력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이해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타이어를 읽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이 사고 실험과 별개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한다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봤는데 물리학자가 말을 하기로는 자유의지가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예를 들어서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따로 부과를 한 거지 그거는 저희가 이름을 지은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자유의지도 저희가 존재를 한다고 믿는 거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게 기억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저는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견해들이.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쪽이 이제 독일 관념론 쪽이긴 한데, 그, 홍재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칸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과 공간 같은 거는 이제 외부에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감성 형식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대상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직관이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은 시공간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상정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사실 어떤 물리학,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간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제 일종의 환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경험 가능하고 실체적인 대상만을 실존한다, 존재한다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감성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 공간이라는 것도 비록 대상적으로 완전히 외부에 대상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것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느끼고 그 자유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한다라고 좀 말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주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원님 말에 공감이 가고요. 아무리 그 외부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는 저희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희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짓고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진 않아도 그거를 사용하고 저희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음, 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까지는 그래도 꽤 행위 자유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진짜 그런 거,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가? 이 문제보다는 재현 씨가 방금 전에 이제 시작해 주신 아젠다 자체가 진짜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랑은 별개로 정말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할까? 약간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면은 그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합리론자의 입장과 비합리론자의 입장 양쪽에서 다 말을 하자면 뭐 여기서 말하는 합리론자들은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양측 다 똑같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항상 합리적으로만 사고하고 또 우리 우주가 합리적으로 인과론적으로만 작용한다. 그렇게 돌아가게끔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세계에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특정 분들은 뭐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욕망이나 정념 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 합리론 계열의 학자들과는 반대되는 위치에 많이 놓여 있어요. 되게 정면으로 대치하는데, 근데 우리 욕망이랑 정념이 아까 찬빈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내가 행위하면서 실현하는 자유라는 게 진짜 자유야? 그게 어떻게 자유일 수가 있지? 그냥 나는 평생 휘둘기만 하다가 그걸 이제 나 혼자 자유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다가 살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입장을 선택을 해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자유의지의 근거를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그런 소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도와주실 거니까 또 찬빈 씨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음, 한번 그런 근거를, 본인의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유의 범위가 솔직히 자유라는 것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범위라고 하면은 어, 그 욕망을 가지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나쁜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안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생각이 과연 욕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로울까? 어, 음, 그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굳이 그걸 실천하지 않아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은 자유롭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자유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요.
자유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건 자유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는 아까 전에 나왔던 소재이지만, 근데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있는 대화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서 그것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행동의 자유만 있다면은 그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원래 정해져 있는 대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까지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민예님이 생각하시는 결과의 자유의 뭔가 예시 같은 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연의 일치로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무조건 이루어져. 아, 약간 좀 어렵네요. 음, 괜찮습니다. 천천히 정리하면 되는 것 같으시네요. 결과의 자유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쭤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예시가 있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 결과의 자유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이 부분 한번 나중에서라도 이야기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과의 자유가 미네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받을 정당한 그 노력에 비한 정당한 결과가 나와야 결과의 자유라고 미네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는데 혹시 맞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당구공을 예로 들더라도 내가 첫 번째로 이렇게 행동해서 마지막에 저 공을 맞추겠다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결과를 생각한 결과대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음,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사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도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뭐를 해야지, A라는 행위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B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지, 라는 그 전체적인 의도가 다 실현될 때만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뭔가 자유라는 게 스위치처럼 뭐, 내가 이땐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뭐, 내일은 없어. 내일은 자유의지가 없고, 모레는 또 자유의지가 생기고 약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거나 언제나 뭐 꼭 어느 정도 제한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철학에서 좀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형이상학이라는 건데 아, 그 미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막 그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약간 이런 거죠.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근데 또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반대로 공부를 좀 덜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방금 미네 씨가 말씀해 주셨던 거는 두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고, 혹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것. 근데 이거는 그, 반드시 그 상황이 실현되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증명해도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자유롭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자유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더 철학적인 접근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현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이제 미네님이 말씀해주신 그 결과의 자유가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공평함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게, 갑자기 공평이라는 개념이 꺼내는 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편으로는 제 친구는 누가 봐도 공부를 안 해 보여요. 근데 안 해 보였는데 성적을 저보다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아,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못 받았고, 내 친구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잘 받았어.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공평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유보다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친구는 만약에 그 시험 전에 당장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전부터 엄청 사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에만 초점을 두면은 약간 공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내가 이 휴지 같은 걸 던져서 쓰레기통에 꼭 올인을 시켜야겠다, 이런 걸로 생각하면 공평성의 문제보다는 자유의 문제로 다시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민혜님이 생각하셨을 때 자유의 가장 큰 중요점 중 하나가 노력인 건가요? 노력보다는 생각한 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운동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만약에 신체 조건에 따라 신체 능력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근데 신체 능력이 안 따라주는 경우와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신체 능력이 좋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때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만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를 이기지 못해서 운동선수가 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 본인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어디서도 주입된 적이 없으며, 내가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체 능력이나 나의 기존 조건들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군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게 맞나 혹시 확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님 예시에 답변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살짝 미네님과 반대되는 의견인 게,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체 조건이 안 된다고 하들 그 운동선수를 도전을 하고 그 과정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신체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안 되는 것은 약간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인생이 공평하지가 않은 것처럼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자유롭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택의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뒤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실험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훈이는 조폭들에게 마취된 채 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어느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이는 방에 갇혀 있지만 나갈 마음이 없어요.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있는데 즐거운데 그냥 나갈 마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는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약간 흥미로운 예시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이제 자유의지의 범위가 뭔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만약 훈이의 마음이 나갈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훈이의 선택인 거잖아요. 자유인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갇혀 있는 것 자체는 외부적으로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양립 가능론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양립 가능론이 마치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양립 가능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푸니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푸니가 결국에 좋아하는 아이돌과 같이 방에 있다 하더라도 푸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마취에 당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조폭들이 만들어낸 이런 환경이고 자신이 그때 아이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마취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의지가 결과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마취가 된 거는 전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만 봐서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고 저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싶은 거잖아요. 그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과거 상황, 그 과거의 훈이의 상태, 그리고 그 상황들 조폭에 마취되고 그리고 납치됐다는 그 상황을까지 포함을 하면은 전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자유의지에 시간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과거까지 합해서 그 자유의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나? 아니면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가 또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자료를 뭐 미리 받아봤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 예시를 볼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어항 속에서 태어난 금붕어가 있을 때 금붕어는 어항 속에 있는 물속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항에 갇혀 있는 물고기가 과연 자유로운 건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어항 밖으로 나와야 할 텐데 금붕어는 어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을 못 쉬어서 죽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움이 자유로움일까?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의 예시를 제가 언제나 늘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학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은 동료, 동기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시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만약에 훈이가 조폭들한테 납치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방 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방 안에서 태어나서 좋아하는 이상형이랑 만나게 됐는데 이랬을 때 훈이가 방 밖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굳이 방 밖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자유의지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태어난 이 공간을 벗어나야지 하는 것이 자유의지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찬비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 치면 인간 모두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지구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구 밖에서는 결국 무슨 세상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지구 모두의 환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제주도에 태어났으면 그 제주도 안의 지향만으로 살아가는 거고 거기서의 자유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저희 세계 안에만 그리고 그 사람이 탄생한 그 환경 안에만 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훈이는 결국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훈이는 마취된 것과 별개로 그 상황 안에서 결국 자유의지대로 아이돌과 함께 있다는 선택을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훈이가 지금 방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방에 갇혀 있는 상태 자체는 이제 자유롭지는 않은 거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훈이한테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훈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자유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자유라는 게 주어진 것들에 의해서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주어진 것들을 뭐 초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주어진 것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션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금붕어는 그 어항 속에서도 뭐 저 떨어진 먹이를 지금 먹을지 아니면 뭐 이따가 먹을지 아니면 뭐 좀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어항을 좀 벗어나야겠다, 어떤 초월 의지 이런 것, 그러니까 어항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의지에서도 아니면 어항 안에서에 일어나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분들한테 드렸는데 다 다른 답변이 나와가지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그래서 주원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있어서 좀 특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가치에 집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양립론의 의견을 조금 제가 뭐라 해야 되죠? 좀 실드를 치자면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양립론자 입장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철학이라는 작업 자체가 어, 뭔가 이렇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인 동시에 굉장히 엄격한 비판적 작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뭔가를 비판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작업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보고 저건 잘못됐어. 저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비판도 있지만 아까 주원 씨가 언급해 주셨던 칸트 같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제 크리틱이라는 작업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철학 얘기할 때 칸트라는 학자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비판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지? 내 한계는 뭐지?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걸 얘기할 때 내 자유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한계는 어딜까지일까를 물어보는 작업이 곧 철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내가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9층에 있는데 난 날고 싶어. 9층에서 뛰어내려서 날 수 있겠지? 라고 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냥. 그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거를 욕망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난 알고 싶은데 날지 못하네? 그러니까 난 자유롭지 못해.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엄격히 말해서 철학적이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혈통상 한국인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 친부모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죠. 뭐 내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태어났는지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태어난 그 신체적인 특성 자체를 크게 바꾸지도 못할 거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한계고, 제가 갖고 있는 필연성인데, 어, 양립론자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필연성 속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납치를 당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나 왜 납치당했을까? 난 진짜 너무 싫다. 나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근데 또 이런 거죠. 동시에 근데 오히려 좋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은 방에 있어. 오히려 좋은데? 굳이 나갈 이유도 없겠는데? 뭐 나한테 폭력을 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해 있는 필연성 속에서 또 자유의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걸 얘기할 때 필연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배제할 수도 없고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또 완벽하게 배제할 수도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작용을 한다. 양립론자들이 말하는 자유나 필연이라는 것은 약간 그런 것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건 그건 그냥 너네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너네는 근데 그 구조에 그냥 얽매여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자기 위로하면서 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재현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결국 자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공격해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비판도 전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일단 제가 제 보충을 여기까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이야기와 좀 비슷한데 그 필연성이라는 게 저희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필연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애초에 저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필연성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구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연성이고 저희가 지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필연성이고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없대. 저희가 그 필연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다면은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약간 성현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사고 실험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 실험은 솔직히 약간 좀 다른 내용인 것 약간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고 실험이 지우는 매일 저녁 식사 메뉴를 결정을 할 때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그는 항상 건강 좋은 샐러드를 먹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식사 시간이 되면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지우는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며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지훈이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려는 의지와 실제로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행동 사이의 갈등은 자유의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또한 우리 선택은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저희가 조금 대화를 해보면서 자유라는 거는 결국 욕망이라는 거는 다른 요인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 약간 내적의 욕망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도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속 욕망 얘기가 나오는데 욕망이 휘둘린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예시에서요. 그럼 결국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과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자유의지인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 근거를 내 욕망의 실현으로 볼 거야? 아니면 내 의지의 실현으로 볼 거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식을 챙겨 먹는 걸 내 의지로 결정했지만, 반면에 내 욕망은 맛있는 걸 그냥 추구하고 있고, 건강과는 무관하게.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진짜 내 자유의 실현인가의 문제라면, 그, 내 이성적 그런 이성적 판단 의지와 내 욕망이 갖고 있는 그런 의지가 어떤 거를 더 자유롭다고 말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그 지훈이가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다이어트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좀 더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욕망과 이성적 판단 사이의 선택이라기보단 서로 다른 두 가지 욕망 사이의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식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해서 정해진 욕망, 어떤 오래 살아야 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게 투영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계속
단편적인 아이디어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주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무리 지우니까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그 건강한 식사는 다른 요인들, 뭐 사회적인 압박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던가 다른 요소들로 압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자유의지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답변을 하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훈이가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라는 의지가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 외적인 압박과 요소들이 있어도 결국 그 상황에서 지훈이가 건강한 식사 그리고 패스트푸드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자기는 나는 건강한 식사를 먹을 거야 라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좀 더 억제하고 건강한 식사를 선택을 하려는 것이 결국에는 의지 쪽에 가깝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있던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번에 아이돌 납치된 훈이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훈이도 그 상황 안에서 있는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납치가 됐던 거는 그 상황은 배제를 하고 나는 이 상황 안에서 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 가두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이돌과 같이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아이돌과 같이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것도 그 과거에 있던 상황을 배제를 해서 그 상황 자체, 놓여진 선택 자체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 시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약간 건강한 식사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든 말든 전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건강한 식사를 선택을 하는 의지가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저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제가 물론 저 두 가지 선택지 모두가 욕망이라고 했지만 그 두 가지 욕망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내가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다라는 욕망에 휘둘려서 하는 거고 하는 반면에 이제 건강한 식사라는 것은 사실 뭐 타자의 욕망이 투영이 됐든 아니면 오래 살고 싶든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스스로 규칙을 정한 거잖아요. 건강한 식사를 하자. 이런 어떤 칸트식으로 말하면 자율성,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과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지로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훈이가 너무 저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저처럼 보이니까 지훈이가 저는 항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던가 오늘 샐러드 먹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떡볶이를 먹게 되는 순간에 핑계를 계속 대거든요. 아직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런 거야. 내일부터 하면 돼.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또 먹고 나서 후회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보면은 이거는 의지와 반대되었기 때문에 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 저 자신을 대입해서 보니까 뭔가 초원님 입장도 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초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자유롭다라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패스트푸드를 선택을 했고 결국 내가 건강한 식사를 먹기로 했지만 패스트푸드를 선택을 하고 그걸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난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인가? 그게 약간 자유의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랑은 조금 어, 다른 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음, 여기서 아까 그 말이 나왔잖아요. 한쪽은 의지인 것 같고 한쪽은 욕망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크라캉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거든요. 락강한테 있어서 욕망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락강한테 따르면
의지는 언제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제 주체의 노력을 반영해서 의지가 생기지만, 즉 주체의 욕망, 내가 건강해지고 싶겠다는 욕망에 따라서 지훈이는 샐러드를 먹는다는 의지가 생기지만, 결국에 이 욕망 자체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즉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바로 건강해지거나 아픈 게 바로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욕망의 직접적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의지는 완전하고 불안정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자유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의지라는 건 욕망을 충족하고 불완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철학자의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저는 약간 새로운 견해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자유의지가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견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자유의지가 불안정한 거는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의지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욕망이라는 것 자체도 직접적으로 실현이 불가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훈이가 설령 이제 건강한 식사를 먹으려고 해도 패스트푸드를 보면서 패스트푸드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약간 패스트푸드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의지로 간주로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훈이가 건강한 식사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딱 두고, 그 건강한 식사를 보고 패스트푸드를 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딱 그 선택지를 봤을 때 건강한 식사를 먹으려고 하는 의지를 처음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훈이가 그렇게 그 선택 두 가지에서 불안정하게 자유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내적으로 혼란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가 처음에 결정을 했던 자유의지, 그 선택의 의지가 저는 진짜 선택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설령 불안정하든 그거는 지훈이의 내적 갈등인 거고, 처음에 세웠던 게 어,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음. 그 방금의 사고 실험에서 이제 또 이것도 약간 원래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게 약간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왜냐면 이게 동일한 사고 실험 안에서 방금 그 뭐 재현님, 민혜님, 추호님, 유수아님이 다 얘기를 해준 것들을 각각 보면 방금이 그 뭐라 해야 될까, 건강식 vs 패스트푸드 그 논쟁이 그 두 가지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도의 자유의지의 충돌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 내 자유의지와 욕망,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의지가 아닌 내 자유의지에 반하는 그런 자유의지와 욕망의 그런 충돌로 볼 수 있고, 그 주연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욕망의 충돌로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강식 같은 것들을 그 사회가 나한테 부여한 강압적인 욕망이라고 그렇게 또 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세 개 다 의미 있는 논쟁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래도 좀 부각이 됐던 주제가 이제 그 사회 구조가 나한테 부여한 욕망이라는 주제는 지금 처음으로 부각이 된 것 같아서, 또 찬빈님이 그쪽 공부하셔서 정신분석학자들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약간 그거 생각이 났어요. 에리 프롬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에리 프롬도 뭐 사랑의 기술 이런 책으로 유명한데,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에리 프롬이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책이 이제 저희한테 주는 함의를 좀 깊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서구권에서
그 옛날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나는 부모님 둘이 있어. 뭐 우리 가족 구성원은 뭐 부모님 두 명과 나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서구에서는 언젠가부터 언제라고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본주의 시장 그런 이 구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해부동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A 프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영어 텍스트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 나 부모님이 있어라고 안 하고 걔네는 나 엄마 아빠 가지고 있어라고 해요. 직역을 하면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구조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에리 프롬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그 구조의 억압 같은 걸 들어주는 좋은 예시고 워낙 에리 프롬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아까 주원 씨가 언급했던 그 사회 구조적인 억압이라는 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 구조가 나한테 그, 예를 들어 미의 조건을 충족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수준 이상의 학벌을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그 욕구를 따라서 추구하는 게 항상 우리가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유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사고 실험은 이제 저희가 또 뒤에 이야기 나눠볼 게 있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 사고 실험 두 개는 어 약간 지금 이 토의 발제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눴던 질문들이고요. 저희가 좀 더 일상생활에 가깝고 약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토의 발제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질문이 가정 환경이 불우한 범죄자들의 처벌 감경이 옳은가? 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 환경이 개인의 인생을 어느 정도 결정지어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우린 범죄자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이게 예시예요. 이제 왼쪽에 이 두 범죄자들이 있고요. 20세기 초 시카고에서는 로엣과 이제 레오폴드라는 젊은이가 한 소년을 납치해서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였던 변호사가 이제 그들의 자유의지로 소년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어나기 전까지 간다라는 변호를 했거든요. 사실 그들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폭력을 일삼는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변호사가 말했던 그 변론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은 사형을 피하고 종신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의 환경이 개인의 인생을 어느 정도 결정지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린 범죄자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만약 이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가난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돈이 많고 운이 많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재산을 가질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범죄자가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게 당연했던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의 대물림 받아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 라는 질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각자 생각나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신이 뭐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도 자신은 변할 수 있었잖아요. 자신이 아니라 부모가 그런 거니까. 물론 그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이상한 걸 배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벌을 준다는 게 뭐 교도소에 가고 그 뭐지? 그 사형이 아닌 이상 다른 종신형이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벌을 준다는 건 교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이 사람이 잘못 태어났더라도 교정을 받고 이제 사람이 변해서 가는 기 위해서 이 법원에서 벌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 뭐 싫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나중에 더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도 불우하다는 그런 핑계? 그런 원인으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에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괜찮게 변해서 교정을 해서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교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벌이라고 함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그 벌은 범죄자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행동에 맞는 그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걸맞는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그 고통을 주는 게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그 교도소 환경을 보면은 범죄자끼리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마인드셋을 고치거나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사상을 고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자체가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교도소에도 뭐 지원이 있고 아니면 교육 같은 게 있어도 거기서 교정을 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벌이 범죄자가 한 행동에 그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범죄자도 같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저는 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은 음, 공평이라는 키워드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범죄자의 행동이 그래도 그 환경을 생각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처벌 감형이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 애기를 생각을 해봐요. 어린 애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사회적인 그 규율이나 틀이 뭔지도 몰라요.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잘못된 짓,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장난감을 뺏는다던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쳐봐요. 근데 과연 그 애기가 그걸 알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 이 범죄자들도 그렇게 태어나서 이런 행동들이 이런 과중한 이런 과중한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벌 감형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봤을 때 아까 재현님이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이 범죄자들이 처음부터 엄청 큰 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해서, 왜냐면은 보통 살인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동물을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에서 크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런 범행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왔거나 아니면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이라도 자기가 맞아보면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저는 근데 그래서 아프다는 것을 자신이 인지했으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서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곁에서 슬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은 자신이 이미 그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신이 주어졌던 환경 때문에 살인이나 이런 행동을 마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감형을 하지 않아도 감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원님 말씀 먼저 하세요. 그 황민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아무리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내가 맞으면 아프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걸 아니까 그런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뭐 죽이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특정한 정신질환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반사회성 정동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느끼는 아픔을 타인이 느낀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타인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황민혜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정동장애,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 질환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법을 보더라도 이런 의사소견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감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병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군. 환경도 태어났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평을 감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미네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사람이 내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아플 걸 알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걸 아니까 잘못을 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처벌 감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잘못 인지의 정도가 개인마다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굉장히 많이 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학교를 쬐고 싶으면 쬐고 만약에 시험이 있으면은 쬐고 숙제를 안 했으면 쬐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엄마가 막 너 학교 쬐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너 그러다 퇴학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당연하지 않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의 인지의 정도가 굉장히 얕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뭐 굉장히 꾸준히 학교를 다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자기가 비록 아프더라도 빠지지 않은 친구를 보면은 학교를 찐다는 것은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 잘못한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이 학교를 빠진 친구도 근데 반면 그렇게 학교를 빠지지 않은 친구는 그 학교를 찐다는 것은 그 행위는 굉장히 큰 잘못 인지의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과중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개인마다 잘못의 인지의 정도가 다른 게 아닌가. 근데 그 잘못의 인지의 정도를 영향을 미칠 때 그 환경이 자기가 자란 환경이 그리고 부모라든가 그런 환경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만약에 잘못의 인지의 정도가 적은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같은 잘못의 인지를 갖지 않았는데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같은 형을 받지 않았다면, 근데 일단 둘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 거고, 그런데도 둘이 같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공평성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저는 잘못을 인지한다는 부분에서 잘못을 인지함에도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 잘못의 인지 정도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미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네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게 설령 잘못의 인지가 다른 것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처벌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의 인지가 얕은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것 때문에 처벌 감형을 하기에는 너무 형평성도 어긋나고 도덕적으로도 어긋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 철학이나 사회 철학적 혹은 정치 철학적인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그걸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얼만큼 줄 것인가에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였다라는 행위, 의 결과를 좀 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 있는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것인지의 문제 같은데, 어, 이거는 뭐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뭘 중요하게 볼 것인가? 그냥 이거의 문제인 것 같고, 그,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환과 환경이 크게 다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면 질병을 갖는 것도 그렇고,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내 의지로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이런 집에서, 집안이나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닌데, 크게 그게 다 그렇게 다른지, 꼭 그게 이렇게 병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그거를 뭐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자기 잘못을 인지하는 능력과 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게 양립할 수 없는지 이것도 약간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들었던 게 그 제가 이제 바이럴을 많이 하는 책 중에 잠시만요. 제 얼굴보다 고양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 바이럴 하는 책 중에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이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신병 치료 감호소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네, 거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살인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인데, 뭐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PC방 앞에서 뭐 몇십 차례 찔러서 이렇게 살인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분은 정신병으로 감형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께서 면담을 해본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그,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엄청나게 일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는 날이 차라리 나았대요. 술 먹으면 차라리 자서 괜찮고, 이유 없이 그냥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자기 남동생이랑 자기를 이유 없이 이렇게 막 때렸다.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이렇게 맞다가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때 칼을 들었대요. 아빠를 위협하려고. 근데 그날부로 아빠가 도망쳐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상대를 죽일 마음으로 위협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면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쓰신 말이 의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측은함이 먼저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충분히 저런 환경에 컸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환경과 질환이라는 거를 크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케이스인 게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 감형의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는 네, 좀 법의 바깥 영역에서 그런 의미에서 뭐 철학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겠지만
그 법이나 감형 기준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은 그 법의 영역 밖에서 논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덧붙여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약간 측음심이나 연민이라는 감정이 먼저 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질병이라는 거, 정신적 질환과 그 환경이 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별 감형 기준으로 봤을 때요. 물론 법은 지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슬프다고 해야 되나? 자기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그 환경에 맞는 영향을 받아서 내 인생이 그래도 예측되어 있다? 어떻게 갈지? 라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약간 결정론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왔다가 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행동이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은 솔직히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남들을 해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환경에 맞춰져서 나왔기 때문에 적응을 못한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슬프네요.